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한 문제만 짚고 이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화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왜 카카오 김범수를 구속하지 않는가요? 제가 특징인을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대표 김범수는 사업을 부리면서 성부욕이 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돈독이 오른 것입니까? 그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김범수 미래이니시어티브 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15일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SM 인수 과정에서 불법 시세 조정에 관여한 혐의,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두 사람 외에도 이진수, 김승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 등 6명을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여기에는 SM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법률 자문을 맡았던 변호사 2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앞서 13일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공동체 투자 총괄 대표는 올 2월 카카오와 SM 인수를 두고 경쟁하던 하이브의 SM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해서 SM 주가를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높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김범수 등이 시세 조정에 직간접적으로 공모를 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해당 법인도 처벌하는 이른바 양벌 규정에 따라 이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법당국이 과연 만인에게 동등하게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김범수가 아니고 다른 평범한 사람이 이 정도의 주가 조작에 나섰다면 과연 불구속으로 처리했을까요? 금융감독원은 김범수 등 카카오 고위 경영진이 참석해서 M&A 등을 논의하는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올 1, 2월경에 SM 인수를 논의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뒤 수사 과정에서 김범수가 시세 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김범수를 왜 구속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김범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검찰이 대중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기를 정말 바랄 뿐입니다. 저는 김범수를 구속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유전무죄 같은 말이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부패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자, 이제 정치 얘기를 하죠. 요즘 조추송 정당이 만들어진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 조추송 정당. 그리고 여당 쪽에서는 이준석 신당. 오래전부터 이준석 신당이 얘기가 되고 있죠. 송영길은 노골적으로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공언까지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말입니다. 국민의힘 탈당세를 꾸준히 흘리는 이준석도 사실은 기대고 있는 것은 결국 비례정당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설사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다 해도 이준석은 물론 유승민, 이현주까지 이 그분들이 쉽게 당선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동제를 겨냥한 비례정당으로 국회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난장판이 벌어지고 당장 40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12월 12일인데 이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협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부터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20대 총선의 방식인 병리병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물밑으로 이 병리병에 두 거대 정당이 합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관적으로는 절대다수 민주당은 아직 당의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총선 때처럼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준연동제 비례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는 그게 아니다. 지난번엔 경과 규정이 있었으니까 이번은 완전 연동제로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언론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우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거법을 방치하면 최미겸 같은, 이 최미겸이 누굴까요? 최미겸, 최강욱, 윤미향, 김의겸, 이 최미겸 같은 극단 성향의 국회의원이 쏟아질 수 있다. 글쎄요, 왜 하필 그 세 사람입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은 언제든 선거법을 개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2016년 20대 총선까지 유지됐던 단순한 비례제로 돌아가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입장을 이달 말까지는 결정해서 여당과 협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비명 현역들이 이탈해서 비례신당을 만든다면 현역 의원들이 포진으로 인해 이 기호가 3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심상정 의원만 빼고 모두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기호가 3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민주당과 이재명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야당 내 기류는 현행 준연동제 비례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 조항 등을 신설해 보완하자는 쪽이라고 합니다. 위성정당만은 막자.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 때 출마한 비례정당이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무려 35개입니다. 그 바람에 투표용지 길이는 역대 최장 48.1cm나 됐습니다. 거의 반미터가 된 겁니다. 비례 경쟁률도 20대 총선 3.36대 1에서 6.64대 1로 거의 2배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22대 총선은 정당 투표 용지가 1m는 될 것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내놓고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위성 정당 방지 조항을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지난 15일 위성 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그 방법들이 또 이상합니다. 실제 모 정당이, 그러니까 어머니 정당이 위성 정당과 선거 후에 2년 내에 합당을 하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자는 의견, 또 지역구에 공천하는 정당은 비례 후보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전제로 하는 이런 논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조추송 신당, 만약에 국민의힘 의견대로 병리병으로 가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조추송, 조국추미애 송영길 신당 혹은 이준석 신당, 이런 신당의 등장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비례정당 금지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현행대로 선거를 하면 가장 큰 이득은 민주당이 볼 것이다. 민주당은 답답할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63석에다가 위성정당인 이 더불어시민당 17석, 그리고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진짜 친문당을 자처했던 열린민주당 3석 등 사실상 총 183석을 얻은 결과가 됐습니다. 참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중앙일보는 아주 놀라운 기사를 실었습니다. 다른 신문에서 아직까지 싣고 싶었겠지만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누비는 김한길과 그의 사람들. 결 다른데 친유는 불편. 자, 그동안 그림자 실세로 이름이 떠돌았죠. 그런 그림자 실세 두세 사람의 이름 중에 바로 김한길이 먼저 언론에 떠오른 것입니다. 그것도 당을 주무르고 있다, 이런 식의 폭로성 기사입니다. 이 문제가 정확히 해명되지 않으면 국민의힘 미래는 없습니다. 만약 매사가 뒤틀어져 여당이 깨어지고 윤석열 신당이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권 여당은 폭망하고 말 것입니다. 정치를 정상배의 노름으로 이긴다면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판은 MB 정부 당시에 박근혜 비대위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김종인을 비롯해서 아무런 소명의식도 없는 그저 출세만 하고 싶어하는 출세지향적인 비대위원들로 비대위를 꾸렸을 때부터 정상배들의 전횡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정치 철학은 언제든 바꿀 수 있었습니다. 군사정권에서 비례대표로 의원이 됐던 김종인은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했죠. 그리고 다시 박근혜 비대위로 와서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후보 옆에서 외쳤던 이 국민 행복 시대를 다시 외쳤습니다. 그는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으로 다시 가서 또 비례대표를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는 그 뒤에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이 국민의힘으로 건너와 비대위원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정치의 철학 같은 게 있을까요? 그는 다시 이준석과 금태섭의 뒷배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판에는 이런 김종인과 같은 분들, 이 진영을 넘나드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든 중앙일보는 여당에서 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가까운 이들이 요즘 눈에 자주 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을 말해줍니다.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출신으로 중도 성향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이들이라고 말입니다. 중도 성향이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하긴 정치 철학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김한길이 민주당을 떠나 유랑을 할 때 만났던 측근들입니다. 그들이 총선 국면에서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는 말은 곧 이번 공천 싸움에 뛰어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니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강경 보수와 이념적으로 가까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김한길, 김병준 등 이 보수와는 거리가 멀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 변방이 되어버린 올드보이들과 가까운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한길이 총선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런 판에 10월 10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인 10월 17일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참석해 국민통합위의 활동과 정책 재원은 저에게 많은 통찰을 주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찬사입니다. 이 놀라운 찬사로 인해 김한길의 위상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던 사람들도 일제히 그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김한길 역할로는 수면 아래에 있었습니다. 김한길도 국민통합위 일에 전념한다면서 방업이 걸쳤습니다. 신문에 김한길의 기사는 아주 조그맣게 일단으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인요한이 혁신위원장으로 낙점되고 그가 비대위원장같이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마치 당대표가 된 것 같은 행보를 보이면서 김한길 뒷배론이 등장했습니다. 김한길과 인요한의 친분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요한에게는 엄청난 권력의 뒷배가 없으면 저렇게 행동할 리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다 국민의당 출신인 김경진이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꿰차더니만 대선 때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로 합류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혁신위에 들어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은 13일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혁신위를 해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서 또 뉴스에 초점이 됐습니다. 혁신위 조기 해체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한길 족보는 또 있습니다. 김한길과 함께 국민통합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던 임재훈 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그리고 최민길 전 국민의당 의원도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김한길의 측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임재훈은 2020년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에 대선 당시 후보직 속 새시대 준비위원장이 된 김한길의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최민길도 새시대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본부장으로 영입이 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출마를 의심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임재훈은 안양 동안갑 당협위원장이 됐죠. 그리고 대전 출신인 최민길도 20대 국회 자신이 지역구였던 송파을을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한길이 실세로 밝혀지자 이제 비대위원장설이 파다합니다. 아마 김기현이 좌초를 하면 비대위원장으로 갈 것이다. 혹은 김기현을 그대로 두고 김한길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지명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앙일보가 익명의 소식통을 내세워서 한 예측은 내렸습니다. 아직 방향이 뚜렷하지는 않다. 만약에 김한길이 어떤 역할을 할 만한 시기와 조건 등이 무르익으면 직접 나설 것이고 김한길께도 함께 움직일 것이다. 이러자 국민의힘 주류인 친윤 세력은, 이른바 친윤계로 불리는 사람들은 김한길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쳐내게 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버텨온 인사는 말할 것도 없이 바른정당으로 집을 한번 나갔다가 돌아온 탈당파들도 민주당에 몸을 담았던 김한길 계획에 극복하기 어려운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익명의 영남권 의원의 말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당의 정체성과는 결이 조금 다른 분들인데 이분들이 전면에 서면 당을 오래 지킨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한 말은 뼈가 들어 있습니다. 혁신위의 지도부 친윤 중진 불출마 요구도 결국 김한길을 앞세우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 그러고 보니 인요한이 혁신위원장으로 와서 당의 정체성 확립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 끝에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10월 말 지도부에 국민통합위원회 보고서가 배포가 됐죠. 여권 인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보고서 첫 장을 넘기면 인사말이 적힌 작은 쪽지가 있었는데 꼼꼼히 읽어달라는 글귀가 있다고 한다. 숙제를 내미는 듯한 모습에 조금 감정이 상했다는 분들이 있다. 자, 어떻든 어제 기자들이 주목하는 정치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기현과 인요한이 만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런데 생각처럼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중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최근 인요한의 광복 행보와 그가 마구잡이식으로 던졌던 이 혁신안을 두고 인요한, 김기현 두 사람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17일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더욱이 세간에는 이른바 인요한이 호가 호의 발언을 한 뒤라서, 그러니까 내 등 뒤에는 윤 대통령이 있다, 이 발언을 한 뒤라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서로 오해를 풀겠다는 취지로 약 42분가량 두 사람은 만난 것입니다.
그 뒤에 국민의힘 대변인 박정아의 브리핑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인유한에게 이번 혁신위가 과거와 달리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활동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 앞으로도 혁신위의 가감없는 의견과 아이디어를 계속 전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반목을 했고 서로 불쾌했으며 귀중한 시간을 내서 만난 것입니까? 박정아의 말이 또 이렇습니다. 인유한은 당과 우리 정치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 당의 고통스러운 쓴소리라도 혁신적으로 계속 건의드리겠다고 했다. 글쎄요. 인유한이 한 말이나 제안들이 과연 발전을 위한 고통스러운 쓴소리였습니까? 제가 보기엔 잘 꾸민 얘기로 들립니다. 이 박정아는 혁신위에서 주신 의견들의 취지를 존중하고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고려해 나갈 생각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기현이 바로 그 전날 했던 말들, 이른바 질서 있는 계획을 요구하면서 일부 혁신위원의 급발진으로 당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던 그 김기현의 기계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인유한이 윤 대통령을 호가호위한 것도 다 사실이라는 말인가요? 박정아는 다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와 논의기구를 거쳐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혁신위도 공감했다는 말만 덧붙였을 뿐입니다. 오히려 혁신위를 대변한 김경진은 인유한이 당부를 전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께서는 혁신위원 중에서 일부 조금 당의 태도에 불만족스러운 위원들이 있다는 말씀도 전달드렸다. 지금 누가 화가 나서 만나자고 만들어진 행사였습니까? 김기현이 화를 내야 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이 한 말입니다. 혁신위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당에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적어도 이 공당의 수석 대변인과 그리고 혁신위 대변인 역할을 하는 분들, 이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김기현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는 인유한에게 꼬리를 내렸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관전자 입장에서 이 말의 해명은 꼭 듣고 싶습니다. 바로 인유한이 방송에서 한 그 호가호의 발언입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는데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거침없이 하라, 이런 신호가 왔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말이 있자 김기현은 즉각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호가호의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박정아는 어제 면담에서는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 얘기나 윤심 내용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만났는가요? 한편 인유한은 김기현과 만나기 전 기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많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국회의원 하시는 분, 정치하시는 분들 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국민이 변화를 원한다. 그는 여전히 기자들 앞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둔 기간 뉴스타파 등의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중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은 바로 이렇습니다. 2021년 9월부터 10월 사이 화천대유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은 이재명이 아니라 정영학이라고 말하고 다니라 이렇게 지시했다. 최근 수사 대상이 된 일부 매체들은 조우영이 언급한 시점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은 정영학 회계사라는 취지로 보도를 해왔는데 검찰은 그 배경에 김만배가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왜 대장동 주범을 이재명이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대신 이재명 대신 이 정영학을 주범이라고 하라고 했을까요? 정영학이 2021년 9월 26일 그리고 10월 1일 그 유명한 이 검찰이 제출한 1324쪽짜리 그 분량 녹취록에는 대장동 일당이 주고받은 대화등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엄청난 증거죠. 여기엔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유명한 말 외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의 말을 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시장님, 그래 이재명입니다. 시장님이 나한테 그림까지 그리면서 1,000억 있으면 된다. 나는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이 없어. 그것만 만들으라고 말했다. 그래 이재명이 자신에게 1,000억 만들어라.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만배는 아직 입을 굳게 닫고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까요? 결국 이재명은 대장동에서도 도망갈 길은 막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저기 진실의 벽이 그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